예. 오늘 2018년 7월 10일 안토니오 제 124차 생방송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이창우님 오늘도 일찍 들어오셨네요. 두빈나래님이 상당히 재빠르시네요. 크리스티나 범님도 예. 그래서 이제 또 핑크로즈님 오늘 굉장히 빨리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산수아님 뭐 해서 속속 도착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안토니오 124차 전화생방송에서는요, 미국과 북한의 허니문 끝났다, 중국 개입으로 비핵화가 어려워졌다, 이러한 그 제목이 달려 있고요. 그럼 문재인은 그 탄핵 사태 때 계엄령을 모의했던 자들 조사에서 전원 국가 반란 혐의로 구속하라 라고 지시를 내린 모양입니다. 사실 계엄령을 모의했던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것이 저희들의 견해죠. 근데 저들은 계엄령을 모의했다라는 것으로 몰고 가서 지금 군 조직을 또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공화당 또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에 속았으니까 군사훈련을 준비하고 강한 압박을 하라, 이런 그 주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북한은 미국에게 체제 보장을 확실히 해주면 비핵화하겠다. 또 이게 무슨 수작을 또 부리고 있는 그런 발언이네요. 이제 뭐 무슨 말만 했다면은 다 우리가 간파할 줄 아는 그런 그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폼페이오는 체제 보장과 북한 제재는 별개의 문제다, 딱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남서부의 홍수 재앙이 일어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 그 소식들을 또 안토니오를 통해서 논평과 해설을 곁들여서 듣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또 잘 이해가 되겠죠. 우리 안토니오님을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연결하겠습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정상희님 어서 오세요. 예. 네, 여보세요? 예, 안토니오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방송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최창랑 목사님이 오늘 들어오셨네. 그동안 헤매셔가지고, 안토니오님 방송을 그만둔다고 한 것까지만 아시고 그 이후로 재개한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오늘 연락을 했더니, 우리 논산댁을 통해서 연락을 받고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방송을 위해서 사는 것 같다 그랬는데, 왜냐면은 좀 전에 방송 끝난 것 같은데 또 방송하는 것 같고, 이런 나날이 연속이 되는 것 같아서 방송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이거 방송 이게 사실 이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준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안토니오님 같은 경우는 뭐 상당한 시간을 또 요하는 제가 그런 상황이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즘 이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탄압이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굉장히 높은 수위로 가는데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저렇게 탄압을 한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예, 정말요. 걱정이 많죠. 걱정이. 그 사람이 그런 인간관계에서도 누구하고 언쟁을 하고 이렇게 싸우고 형제간에도 그렇게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는 친구들 간에도 이렇게 싸워도 어느 순간에 그게 이렇게 그게 희석이 되잖아요. 더 이상 그 싸움이라는 게 필요 없다라고 해서 화해까지는 못하더라도 네? 상대방을 갖다 이렇게 자극하는 행동을 대부분 저는 인간 사회에서 모든 게 다 동물들도 마찬가지. 동물들도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다가도 언젠가는 꼬리를 내리고 이렇게
서로 뭐 쳐다보지 않으면 그걸로 그만인 양 이렇게 다들 그런 논쟁과 그런 싸움에서 이렇게 비켜나가는데 이 현 정부는 이건 언제까지 이렇게 저는 지금 우리가 오늘도 참 많은 현 정부에서 참 기가 막힌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이걸 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뭐. 그러게요. 갈수록 자, 갈수록 태산이죠? 네. 예, 맞습니다. 더 이상 뭐 어떤 진전이 없고요. 더군다나 또 우리 대통령을 갖다가 이게 지금 오늘 그런 뉴스를 봤을 때 대통령을 더 강하게 옥죄고 더 뭔가 모든 이 대통령 국가 반란으로다가 저는 지금 이들이 이렇게 하려고 이런 걸 뜬금없이 전 내세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방송을 시작하죠. 네, 방송 시작을 하십시다. 우리 네. 시청자분들한테 먼저 인사 좀 하실래요? 네, 지금 우리가 방송 1편, 1방, 2방 해갖고 지금 3방까지 왔는데 네. 그나마 이게 마지막으로 달랑 하나 남았는데 이게 참 간당간당합니다. 네, 또 조심해서 언제 또 해야 될 것 정리될지 같아요. 좀 불안하고 다 그동안 우리가 그냥 쌓아놨던 게 다 그냥 뭐 이렇게 뭐 어쨌든 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시국이 이렇게 개판으로 돌아가는데 뭐 그까짓 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모니터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애청자님들 우리 선구자 방송 이렇게 애청해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먼저 제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위험하게 돼 있어요. 지금 계속 위험한데 지금 저는 오늘 기무사가 국가 반란 행위를 했다는 거에서 지금 모든 공영방송들이 좀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지금 인도에 가 있는 문재인. 이재용 부회장도 왔더라고요. 역시 내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어쩔 수 뭐죠? 없는 거죠. 기업은 역시 정권에 묻히게 돼 있어요. 밉든 곱든 기업은 정권에 묻혀서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권에 묻혀 사는 거. 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뭐 이재용 부회장이 뭐 인도에 가서 공장을 차리고 뭐 하고 그러는 거는 다 그 성과가 누구를 위해서 다 그렇게 치적이 되는 거고 나중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난 2년 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그렇죠. 절두철미하게 그걸 파헤쳐서 전부 전원 다 기소해라. 반란 행위로 이렇게 해서 명령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인도의 국빈박물로 가서 촛불혁명 얘기를 또 했습니다. 촛불혁명의 그랬을 때 이제는 점점 어두워지고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기댈 데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럼 짤막하게 내가 계엄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2년 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 정국을 맞았을 때 무너진다고까지는 전 보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는 날까지도 저는 설마 어느 정도 대통령께서 자기가 무고하니까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대변도 하고 촛불 세력들로부터의 그런 자기 정당함을 보여주면은 그 사태가 이렇게 잘 진전이 돼서 뭔가 정의롭게 해결하려고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하신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모순이 많은 게 지금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군부 쿠데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근데 저는 지금도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기무사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60만 대군이 저는 증오해요. 증오합니다. 증오하는데요. 기대도 안 했고 그 당시에 우리가 한참 우리 애국국민들이 절규하고 피를 흘렸을 때 군인들은 뭐 했습니까? 월급만 받아 처먹고 똥별도 배만 툭 튀어나오고 다들 다 호식하고 산 거잖아요. 사실 현 정부가 그것도 지금 너무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말에 어폐가 안 맞는 게 그 당시 언론도 장악했고 군대도 장악했어요. 현 정부가.
군인들은 다 그 사람들 편에 섰습니다. 한민구가 됐든 김관진이가 됐든 뭐 수많은 장성들이 다 그랬는데 그걸 국가 군대 쿠데타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느끼는 점을 얘기할게요. 그건 좀 다른 게 그 당시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집권하고 있었으면 군부 쿠데타가 돼요. 근데 우리 대통령이 그 당시에 재임 중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 얘기를 이거 잘 들어갖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제가 좀 붕괴가 나는데 분명히 그 민주당이고 평화당이고 정의당에서 군부 쿠데타의 발동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기무사의 그 인간들이 자기들의 정권을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을 찬탈하고 그러니까 뭐 촛불도 싣고 뭐 촛불도 싣고 태극기도 싣고 그래갖고 많은 걔네들이 정권 찬탈 목적으로 쿠데타였다면은 말이 안 되잖아. 그 당시 상황이. 그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축출하고 자기네들이 대통령을 하든 뭐 과거 전두환 시대처럼 말이 안 되잖아요. 군부 쿠데타가 말이 안 되잖아.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 현 정부가 집권을 하고 있었으면 쿠데타가 가능해요. 그 당시 기무사령관이 뭐 조원천인지 뭔지 하는 어떤 인간이 그걸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군대 증오합니다. 우리는 그런 걸 바라지도 않았었고 기대도 안 했었고 그런 일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는데 모르죠. 기무사에서 그런 기무사 그 문건에서 비밀 문건에서 그 당시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 때 촛불들을 갖다가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안건을 만들었다. 만들어 수는 있겠지. 실행을 안 했잖아. 사람은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저 옆에 가는 놈이 매일 나한테 욕하고 매일 사상공건 나한테 시비 걸고 매일 그 일거일수적으로 갖다 날 시비 거는데 내가 저 인간을 한번 언젠가 응징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내가 계획을 짰어요. 저 인간이 돌아가는 길목에 내가 못을 저 인간이 그 골목길 들어가는 그 밤에 깜깜한 길에 자기 집까지 가는 데가 내가 못을 다 깔아놓겠다. 발바닥에다 찍히게끔. 그리고 저 인간이 아파트에서 내려왔을 때 나는 옥상에서 저 인간한테 물을 뿌리겠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실행만 안 했을 뿐이지. 사람은 누구든지 증오심 생기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을 갖다가 공격을 해도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은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데 뜬금없이 지금 와서 기무사라는 저는 기무사가 뭔지도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아요. 난 대한민국 국군들 저는 증오합니다. 그 당시 다들 그들의 편이었었고, 우리는 오로지 태극기 들고서 피를 흘리고 싸웠습니다. 우리한테는 아무런 어떤 그 특정 세력이 우리 도와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자기들 편을 자기들이 죽이는 건 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죽이라고 그래요. 상관없습니다. 다 죽이라고 그래요. 저는 현재 자기들이 국군 이렇게 터뜨려서 기무사의 계엄령을 발동을 하려고 했었다는 그런 문건이 그게 진짜 사실인지 그건지 모르는데, 그런데 사실 야당들도 그거 안 해. 야당들 따라가요. 야당들도 그런 사건이 있으니까 그냥 합리적으로 정당한 절차에서 조사를 하길 바란다. 부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제가 계엄령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대한민국에는 헌법 77조하고 76조가 있습니다. 77조는 대통령이 바로 아주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그 77조의 내용을 보면은 국가가 갑자기 어느 날 그런 동요 세력들이 내란을 일으켜갖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지럽히는 과정에서도 경찰을 동원해서 어느 정도로 시간적으로 그걸 진압할 수 있는 상황이면 계엄령을 선포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경찰도 안 되고 도저히 그들 세력에 의해서 나라가 혼란을 맞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국가가 막 전복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을 발동을 해서 계엄사령관을 갖다 임명을 해서 헌법 77조를 갖다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헌법 77조는 뭐냐면은 국가가 적으로부터 침범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내란 소요 사태에 이르러서 나라가 전국이 혼란해서 그걸 바로 잡을 수가 없을 때 군대 카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국회의원의 어떤 그 찬성 유무가 필요가 없고요. 대통령이 통보만 하면 돼, 국회에다가. 나 계엄령 선포했다. 내가 이것을 진압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내 대통령 명의로서 일단 내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당신들한테 내가 연락만 취할 뿐이다. 그런데 76조는 또 달라요. 76조는 뭐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 그런 게 벌어지면은 대통령이 아무리 계엄령을 선포를 해도 국회의원들의 그 종족수 3분의 2가 찬성을 안 하면은 계엄령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76조는 뭐냐면은 천재지변 내지는 그런 뭐 나라가 존망하고 뭐 공산주의 세력들이 내려와서 뭐 좌파 세력들이 그런 전복하는 그런 소요 사태가 아니고 그런 어떤 뭐 일시적인 폭동 뭐 이런 거에 있을 때만 준해서 76조를 국회의원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거고 77조는 그 당시에 맞아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 만약 그때 계엄령이 있었다면 77조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내가 아주 진실보다 더 진실한 우리 대통령의 마음을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그리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당시에 그 청와대에 누가 있었냐면 황교안이라는 그 인간이 거기 있었습니다. 황교안은 지금도 내가 얘기하지만 역사의 죄인으로 남아야 되는 게 6개월 동안 그 자기가 사실상 대통령 권한으로 있으면서 지 월급만 챙겨먹고 무섭고 비겁한 그런 행동을 보였던 인물인데요. 역시 그도 같은 그런 그 법조인 출신이고 역시 그 나물의 밥입니다. 황교안이를 뭐 밀자, 누구를 밀자. 너무 웃기죠? 여러분들, 황교안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6개월 동안 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 등 칼 찔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대통령 한번 찾아가 봤습니까? 황교안이 월급 딱딱 받아먹고 결국은 바지 사장으로 청와대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느냐? 황교안이한테 물어야죠. 황교안이가 다 알고 있을 텐데 황교안이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우리 대통령하고 연계해서 대통령이 마치 계엄령을 갖다가 선포했다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요. 저는 그 당시에 계엄령이라는 걸 알지도 못했고 그런 걸 기대도 안 했습니다. 기대도 안 했고 그런 사실이 있지도 않았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만약 설사 기무사의 그 조원시라는 인간이 뭐 진짜 뭐 선의적이 됐든 지들의 그 독단적이 됐든 자기들의 그 영역을 위해서 그런 쿠데타를 했던 뭐 하든 뭐 따질 이유가 없이 만약 그런 제의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했다면은 우리 대통령은 그걸 거부했을 거예요. 만약 그 사실을 대통령이 안다 그러면. 근데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 방송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알고 있었다는 논조로 이것들이 다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거론하고 옛날에 그 침묵했던 그런 영상들을 올리면서 과거에 우리 대통령께서 발개 벗겨져 가지고 막 진짜 피를 난자 토하듯이 온몸이 찢겨지면서 이렇게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는데 다시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한 얘기를 해줄게요. 만약 그 조원천이라는 인간이 아주 그렇게 애매한 태도로다가 만약 그런 상황을 벌였다고 칩시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겠죠. 쿠데타라면 보고를 안 했겠죠. 우리가 현 정부도 무너뜨리고 우리가 정권을 차지하자. 이렇게 했으면 우리 대통령한테도 그런 걸 안 했겠죠. 그럼 그들은 반인륜적인 역사의 반란의 수괴가 되는 거죠. 근데 만일 기무사가 이건 제가 상상하는 겁니다. 기무사가 만일 나라 이렇게 혼란스럽고 촛불이 저렇게 매 연일 동원돼서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듯이 촛불을 탱크로 뭐 200대를 동원해서 그런 시나리오로 해서 이렇게 만일 탱크로 밀었다는 그런 그들이 그 전제를 갖고 이야기한다면은
만약 그런 얘기를 청와대에서 보고했을 때 우리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의 그 성품,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위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조원천 기무사 사령관한테 전 이렇게 얘기했다고 봅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국방에 충실하십시오. 이 사태에 일어난 이 난은 내가 다 해결합니다. 그리고 아마 거기서 그랬을 거예요. 만약 이 시나리오가 그들이 했다 그러니까 그럼 조원천이가 그런 얘기를 했겠죠. 촛불이 저렇게 위험하게 나오니까 난 촛불을 일단 진압하겠다. 만약 그런 얘기 했겠죠. 그런 얘기, 촛불을 진압하고 일단 나라의 소요 사태, unrest, 소요 사태를 진압해야만 전국이 안정되겠습니다라고 대통령한테 많이 진언을 했다면은 우리 훌륭하신 대한민국의 마지막 훌륭한 대통령이시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촛불 국민도 촛불 난동을 일으킨 저들도 우리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렇다고 우리는 피를 볼 수가 없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군인의 본연으로 자세히 돌아가서 국가를 수호하고 방위를 하라. 이렇게 전 얘기했다고 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그 계엄령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 군대는요. 그 당시 군대하고 그 언론은 이미 그 촛불들에 의해서 장악이 된 거예요. 민노총이 주관하는 그 언론 다 장악했죠. 사실 우리나라 50개 그 언론사가 민노총 소속이잖아요. 연예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우리 훌륭하시고 세계적인 위인이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기무사가 그런 행동을 안 했다고 봅니다. 만약 그런 게 있었다면 대통령께서는 그랬어요. 촛불을 흔드는 사람도 우리 국민이고 나의 국민이다. 그런 식으로 나는 이런 사태를 진압하고 싶지 않다. 모든 건 내가 책임진다. 라고 대통령은 스스로 자기가 모든 그 멍에를 짊어진 거예요.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통령께서 무력하게 저놈들에 의해서 이렇게 축출당해가지고 온갖 고초와 그 표창원이라는 그 아주 개 같은 인간이 그 국회에다 그 대통령을 갖다 그런 누드 그림까지 올리고 저 촛불 시위대들이 단두대도 만들어서 대통령의 그 인형을 만들어서 목을 자르고 대통령의 머리를 갖다 축구공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애들이 그것도 어린애들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 발로 저건 나쁜 사람이다 하고 차게끔 만들었고 사회주의가 답이다. 뭐 공산주의가 진리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외치면서 그런 집회를 했죠. 그러면은 지금 2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기무사 그 문건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민간이 폭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한민구하고 뭐 김관진이 수많은 장군들이 지금 다 잡혀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난 그들 다 잡혀갔으면 좋겠어요. 아주 다 그렇게 애매모호하고 그렇게 국가의 방위도 제대로 안 하고 월급만 타먹는 인간들 요번 기회에 다 잡혀가고 그냥 우리 대한민국은 전체 군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면 됩니다. 믿을 사람 없습니다. 그냥 다 잡혀가. 우린 난 별로 이번에 그 기무사 그런 뭐 내란 혁명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잡아갖고 그냥 제발 다 잡아가서 월급도 좀 줄이고 어차피 뭐 군대는 어차피 있으나 마나한 그런 군대가 뭐 사실 있으나 마나한 거죠. 지금 뭐 북한하고 조금 있으면 다 평화협정되고 통일이 될 텐데 군대가 뭐 필요 있어요. 지금 그 판문점에 이남 쪽으로 뭐 수십 킬로 남쪽으로 다 무빙하려는데 뭐 군대가 뭐 필요 있습니까? 저는 오늘도 그 인도에서 촛불혁명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이재용 회장한테 열심히 좀 해달라고 그러고 둘이 독대도 하고 그랬을 때 이재용 회장이 90도 각도를 일하면서 예 대통령 가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역시 이재용도 이재용입니다. 항상 기업은 정권에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근데요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내가 느끼는 게 있는데 우리 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많이 타주십시오. 그 박상구 회장, 그 다음에 한진의 그 회장들, 물론 그게
그 사주가 그런 뭐 폭압적인 그런 행동, 뭐 그거 굉장히 사회 지탄을 받게 되지만 역시 그 대한항공은 현 정부에다가 아첨을 안 했다는 증거예요. 반증이에요. 본래 기업은 아첨을 안 하면 그렇게 어허, 세무사찰 받고 그렇군요. 그렇게 도태됩니다. 과거에 국제기업도 그랬고, 음흠. 그러니까 정반대의 그 조중훈이 아니죠. 전 그 사람 이름을 지금 모르겠는데요. 그 조씨 일가의 그 대한항공이 현 정부에 지금 칼을 좀 받고 있죠. 그래도 끝까지 굴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분은 사실상 영창에 가겠다는 그 심정으로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모든 그 기업들은 정권의 신여가 돼요. 거기 가서 손을 비비고, 거기 가서 비빕니다. 90도가 아니라 약 90도보다 더 깎이는 절을 하더라고요.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웃으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카카. 열심히 해야죠. 핸드폰 많이 팔아야지. 값도 한 150만 원씩 올려갖고 애플을 능가해야죠. 애플을 능가하고 뭐 막 팔아야지 이제 핸드폰도. 그랬을 때 저는 사실 대한민국 국군들 인정 안 합니다. 우리가 오로지 바랄 수 있는 거는 주한미군밖에 없어요. 그러게요. 주한미군밖에 없고요. 사실상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미국밖에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기무사 일이 터진 거는 전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요. 국면 전환으로 전 보고 싶습니다. 국면 전환으로 왜 보냐면요. 앞으로 그 4월 27일 날 그 남북 회담을 열어서 평화 통일을 하자고 지금 평화 통일이 아니고 평화 협정을 맺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통일 대비를 지금 하고 있답니다. 통일 대비를 하고 있을 때 그 절대 현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의 그 50%가 넘고 60%가 넘는 우파 국민들을 갖다 외면한 통일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전 절대 할 수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그 북한하고의 그런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렇게 피해 숙청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기무사가 별짓을 다 했든 난 그놈들 다 잡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쓸모도 없는 군인들. 예. 차라리 가만히나 있지. 진짜 그들이 만약 그런 문건을 했다면요.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황교안은 가장 비겁한 우리나라의 그 총리였었고요. 가장 무능한 총리였었고 가장 아주 그 기회주의자. 황교안은 기회주의자입니다. 전 2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썼어요. 페이스북에다. 황교안은 월급만 받고 가장 기회주의자. 황교안이가 태극 집회 한 번도 못 나왔죠. 못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파 국민들은 많은 사람들이 황교안을 좋아해요. 황교안이만큼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이 없대. 그들과 함께 열심히 한번 살려보십시오. 살려치나. 황교안은 대통령을 갖다가 등 뒤에서 칼을 꽂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대한민국의 군인들, 대한민국의 법조인들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언론인들, 국회의원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대한민국의 군인들, 대한민국의 언론인들,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 법조인들, 대한민국의 입법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쓰레기입니다. 거기 사람들 그 사계 쓸모없는 그 기구들이 국민의 세금을 가져가는 돈이 거의 국민들이 그 벌어돈 돈에 그 사람들이 다 처먹은 겁니다. 다 헤쳐먹고요. 그 똥별들 그 이마팍에다 별 그 대문짝만 이렇게 달고 다니고 자동차에다 그 번호판 달고 다니면서 그 밑에 부하들 갖다가 막 성희롱이 나왔고 요번에 또 어떤 군대에서 보니까 장군 하나가 또 성희롱 해갖고 좌천을 당했더라고. 중장인 소장인데 여성 그 군인을 만지고 성희롱을 했대. 그래갖고 좌천을 당했더라고. 똥별이 별 2개 다른 놈이. 탄압일지 어떻게 합니까?
워낙 뭐 문재인 아니, 이 그게 좀 세력들이 3일 전인가 4일 전에 일어난 일이라니까. 그러니까는 그 국방부에서 좌천을 시켰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뭐 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게, 그 대한민국의 그 똥별들이 이마팍에다 별 2개 달고, 이제 그 휴식이 아니고 회식을 하는 거예요. 회식을 하면은 자기가 술 처먹으려면 지 입으로 술 처먹으면 되는데, 여군들을 부르는 거야. 인물 좀, 야, 저 얼굴 이쁜 애들 데리고 와. 걔네들은 군대니까, 그 서단장에 있는 사람들이 너 여기 앉아. 내 무릎 위에 앉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여군들한테 술 따르라, 여군들한테 음란패설도 하고, 막 주물르고 별짓 다 하는 거야. 이 새끼들이 별짓 다 하는 거야. 대한민국의 똥별들이. 마팍에다 별 2개 달고. 그러면 여군들은 그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말을 못 하는 거야. 대한민국 인권센터가 그런 거나 좀 밝혔으면 전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군대의 그런 성추행과 성폭행이 매일 전 일어난다고 봅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런 그 대한민국의 국가의 그 방위를 소화하는 그 똥별들이 그런 짓이나 하고 술이나 처먹고 월급이나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받아 처먹고 호혜호식하는 그런 고관 대작들인데요. 하물며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월급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리고 1년 예산이 20억 정도를 배당을 받습니다. 의원회관에서 자기 사무실을 갖고 있을 거고요. 그 사람들 보좌관들한테 주는 그 모든 그 월급이라든가 이런 걸 비용을 다 그 예산에 배당받아서 그 사람 주게 돼 있고 운전기사로 다 딸려 있고 그렇게 1,000만 원씩 받았고 1년에 23억씩 받고 모든 게 다 국회의원들은 공짜입니다. 비행기 타면 국회의원들은 반값밖에 안 내고요. KTX 공짜예요. 극장도 공짜로 가고 머리도 공짜로 깎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에 이용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도 공짜예요. 면책 특권까지 있고. 근데 이들은 월급을 타면 그 월급이 그냥 그대로 1,0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근데 그 1,000만 원만 벌겠습니까? 각 기업마다 돌아다니면서 또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커피값도 받을 수 있고 뭐 껌값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겠죠. 근데 이 개 같은 인간들이 특활비를 받았다는 거예요. 특활비를 여러분 특활비를 받았다는 거예요. 특활비를. 월급이 1,000만 원이 넘는데도 그거 모자란다 이거야. 왜? 내가 지금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명세의 국회의원인데 내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꼬라지 잃고 하면 못 간다 이거야. 나 양복 좋은 거 입어야 돼. 나 구두 반짝반짝 입어야 돼. 의원 품위 유지비로다가 추가 그 특활비를 배정을 받았는데 이 개 같은 도둑놈들이 1인당 500에서 5천만 원까지 받았어. 근데 그거를 2013년 정도가 터뜨렸는데 그 특활비가 지금까지도 관행으로 내려와 있는데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민주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받았다. 부끄럽다. 그 사람 자기 노선이 갔든 뭘 갔든 그 사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00명 중에 한 명인 노회찬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노회찬 의원 잘 몰라요. 굉장히 부끄럽다. 우리들은 충분히 월급만 받아도 살 수 있는데 특활비가 뭘 필요가 있느냐. 맞다. 특활비 이거 제도 폐지하라라고 했어요. 근데 자유당의 김성태라는 그 악인 중에 악인은 나와서 붕어 눈깔 뜨고 아주 그 기름진 얼굴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다. 특활비 우리가 썼다. 좀 지나친 면도 있다. 그런데 폐지하면 안 된다. 폐지하는 건 나는 반대를 하겠다. 김성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김성태가 누군지 알죠? 박근혜 대통령 통해서 칼 꽂은 놈, 그놈입니다. 붕어 눈깔 뜬 놈. 네. 얼굴 아주 못생긴 놈 하나 있잖아요. 살뜰 때. 얼마 전에 아우통한테 맞았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네. 그때 그 김성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폐지하면 절대 안 된다. 그 관행은 계속 유지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뻔뻔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폐지하면은 변화라는 거죠. 폐지하면 절대 네? 안 된다 그러는 거죠? 네, 폐지하면 안 된다. 폐지하면 다만 정말 아깝다. 그 얘기 아닙니까? 폐지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 돈을 받아갖고 우리가 쓰고 거기에 대한 영수증을 갖다 보고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휴, 정말 그리고 쓰레기 만도 못하는. 대한민국에 국회의원이 300명 있었는데 노회찬 하나만 빼놓고 299명은 전부 다 노코멘트하고 폐지 이런 방법도 안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를 안 믿어요.
대한민국 자유당에서 뭐 어떤 국회의원이 있고 어떤 신데렐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를 갖다가 다 똑같이 보정한 사람들밖에 안 되고요. 그 일부 그네들이 대한민국을 못 살립니다. 절대 못 살립니다. 대한민국은 내가 오늘 그 보니까 국내 뉴스가 다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사를 다시 재꺼내내고 마치 기무사의 그런 그 계엄령 비밀 문건이 우리 훌륭하고 전 세계적으로 촉망받고 위인이셨던 우리 거룩하고 아주 숭고한 대통령님을 다시 옛날의 과거 영상을 되새겨서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는 추정하는 저 패널놈들 굉장히 나쁜 놈들입니다. 굉장히 나쁜 놈들이고요. 굉장히 비열한 사람들이고 그랬을 때 어쨌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방어를 해야 돼요. 땅굴도 우리 스스로 지키고 각 고장마다 우리 이제 경찰도 믿을 거 없어요. 대한민국 국군은 사실상 괴멸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요즘 젊은 애들이 총 쏘겠어요. 다 뭐 햄버거 먹고 자란 애들 그 부모 밑에서 그 샤이보이들이 무슨 군대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젊은 애들은 다 그 정치적으로 그 의식 구조가 다 그런 그 이념과 사상이 아무래도 우리들하고는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내가 그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사건을 봤을 때 굉장히 잔인하다라는 걸 느꼈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이제 내가 너무 얘기가 길어졌으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네, 중국이 지금 중국이 중국이 아직 공산당 이 개 같은 놈들이 그 미국과 그 무역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 얘네들이 굉장히 얕은 단서를 쓰는 게 뭐냐면은 중국이 미국 곡물을 갖다가 3분의 2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거는 그거는 그 FTA 서로 그 보호 무역이기 때문에 무조건 되고 수입을 해야 돼요. 중국에서 쌀이 남아 돌아가든 중국에서 뭐 그 쌀이 남아 돌아가 갖고 그게 창고에서 썩든 뭐 바구미가 끼든 벌레가 끼든 뭐 갖다 날파리가 끼든 일단 무조건 되고 수입을 해야 돼. 근데 중국은 쌀이 모자란대요 매년. 시진핑이 이 역적 같은 놈이 이 해적이 약 140억 그러니까 약 그렇죠 140조로 갖다가 투자를 해갖고 농민 군대를 창설했어요. 농민 군대를 굉장히 웃기죠. 군대네요. 군인은 군인이야. 네. 인구가 13억이니까 농민 군대 한 2억만 만들어도 엄청 크죠. 그렇죠? 그럼요. 농민 군대를 만든 거야. 얘들 군인이에요. 그래갖고 곡물을 생산하는 데다가 갖다 다 투입을 시키는 거야. 그래갖고 앞으로 미국의 미국으로부터 그 곡물을 수입을 불허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자급자족해서 곡물을 갖다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미국과 끝까지 전쟁을 하겠다는 거지. 중국은 지금 타격 받았어요. 중국은 정말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비핵화 안 되면 중국 물건이 이제 미국에 아마 규제가 굉장히 심할 거예요. 그리고 중국 물건이 아마 미국에 아마 상당히 그 높은 가격으로 다 지금 단가가 매겨져 있을 거라고 지금 봅니다. 그러면은 판매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놈들이 이렇게 야비하게 진짜 할 짓이 없어갖고 진짜 초잘한 놈들, 중국 놈들 참 초잘한 놈들이에요. 이 중국 놈들은 내가 이렇게 뉴욕이나 이런 LA 공항이라든가 워싱턴 공항에서 보면은 말을 안 하고 얼굴을 봤을 때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우리하고 안 비슷하게 생겼어. 그 뒤통수를 보면은 뒤통수가 이렇게 또아리 트는 것처럼 돼. 또아리 트는 것처럼.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요? 그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 앞머리가 이렇게 싹 회오리처럼 휘어진 애들 많죠. 그런 사람들이 너 머리 소가 핥았구나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응?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막 이유 없이 이렇게 동그랗게 감겨 있는 애들이 있어. 머리 감아도. 그런 사람들이 그때 소가 핥았다고 그러잖아. 소가. 소가 핥았다고? 중국이 만약 소가 핥듯이 중국 사람들 소가 핥듯이 뒤통수가 완전히 그냥 회오리바람처럼 그렇게 걷다가 매달고 댕겨. 걔네들은.
옷도 깨지자게 입고, 그리고 공항에서도 막 소리 팍팍 지르고, 여자들도 막 샬라샬라 막 하고, 매너 더럽게 없고, 깨지전 그 인간들은 전부 다 중국 인간들. 더러운 민족이죠. 이 중국 놈들이 왜 이렇게 자급자족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이 얘기부터 하고, 한국 국방부가 그 송영무가 한 얘기인데요. 송영무 장관이. 송영무 장관이 정치적 성향이 어떻습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정치적 어때요? 성향이 뭐 좌편향이잖아요. 아, 그래요? 예, 완전 좌편향입니까? 그렇죠. 처음에 조금 이렇게 마찰이 좀 있는 것 같더니만 뭐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 해군 출신인데, 어쨌든 뭐 그렇군요. 그 한국 국방부에서 그 미국하고의 그런 이제 회담을 끝나고 이제 오늘 발표를 했는데, 그 미국과 의치훈련은 뭐 사실상 중지가 됐지만, 한국에서 자치훈련을 하겠다고 오늘 발표를 했네요. 어, 의치훈련은 이제 추후 상황을 봐서 재개를 하든 어떻게 하든 미국과 그 논의를 하겠지만, 일단 대한민국 군인들이 너무 훈련을 안 해갖고 자체 훈련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오늘 그런 발표를 미국 신문에 나왔네요. 그래서 뭐 어떤 훈련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뭐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김정은을 조종해갖고 비핵화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처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시진핑이가 방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비핵화를 막으려고 시진핑은 아무리 애쓰고 있지만 나는 결코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전진하겠다. 비핵화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중국한테 무역 관세는 계속되고 중국이 그 한반도 비핵화 방해와 그런 공작으로 비핵화는 상당히 어렵게 됐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얘기했어요.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시진핑이가 방해 놓는다고. 뭐 이거는 우리가 수차례 거쳐서 방송했지 않습니까? 한 달 전에. 중국 시진핑이가 이렇게 혼술도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이렇게 사실대로 나오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이가 이렇게 방해를 놓으니까 무역 제재를 강하게 한 거예요. 근데 애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3개월 전에 중국하고 무역 전쟁은 비핵화에 연계가 돼서 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백악관에 왔을 때 시진핑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을 통제할 거냐니까 시진핑이가 통제하겠다. 그럼 당신 그 유엔 제재 그 결의안에 당신 나라 중국의 상임 이사국으로서 거기 승인했지 않냐, 서명했지 않냐. 그러면 상임 이사국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북한을 통제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시진핑이가 통제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했고, 또 그거를 하고 나서 미국으로부터 많은 무역 제재를 갖다가 미국이 풀어줬어요. 그래갖고 어느 정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시진핑이가 결국은 뭐 어쨌든 그런 뭐 서로가 그런 불협화음은 있었지만 나는 끝까지 시진핑을 믿어보겠다. 그래도 자기가 어쨌든 그런 대국의 그런 수견데 그래도 뭐 사람이 그 남자가 돼갖고 그렇게 말 또 바꾸진 않겠다 해서 시진핑을 믿었는데 결국은 시진핑은 계속 그리고 공산당은 똑같아. 공산당은 남쪽이 됐든 북쪽이 됐든 저 중국 쪽이 됐든 저쪽 그 러시아. 어디냐 시베리아 쪽이 됐든 똑같아. 저 중동 미드리스트의 그 시리아 쪽이 됐든 그다음에 그 중동 미드리스트의 그 한가운데 있는 오페크의 그 2인자 이란 똑같아. 거짓말. 이 거짓말은 진짜 아마 세계 거짓말 대회 나가면 이 거짓말 대회가 만약 그런 게 열리면은 우리는 그 공산국가 가서 그 유학을 가야 돼요. 거기 가서 그 공부를 좀 해갖고 터득해갖고 금메달 따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진핑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살살 빌면서 한번 봐달라. 내가 북한을 끝까지 내가 잘 다스려서 비핵화를 꼭 하게 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비핵화를 해야만 핵무기는 북한이 필요치 않다.
나도 그 대국의 입장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걸 나도 결코 원치 않는다라고 그 시진핑가 아주 그 간신 같은 인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시진핑 진짜 고맙다고. 그래 역시 중국이 우리를 도와야만 한반도에 그런 평화도 오고 중국도 우리하고 그런 무역 교역을 해서 중국 더 부강한 나라가 되길 나도 벌겠다 해서 굉장히 그 한의문도 갔었습니다. 근데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시진핑은 계속 북한에다가 전화 걸고 북한을 옆구리 쿡쿡 찌르고 김정은을 조종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는 게요. 김정은이 사실 시진핑 만나기 전에 비핵화 하려고 그랬었답니다. 그래. 뭐 그게 뭐 사실이 됐든 뭐 그게 거짓말이 됐든 미국에서 그 바라본 그 김정은이는 시진핑이만 없었으면 비핵화를 할 수도 있었다고 본대요. 근데 그것도 믿지를 못하죠. 우린. 아니 본베어가 그 평양에서 그렇게 7시간 동안 얘기하고 도에다는다. 일본의 그 하네다 공항에 딱 내리니까 북한 놈들이 그러잖아요. 김영철이가. 저 미국 저 갱스터 같은 놈들 우리를 갖다 협박하고 몰아치고 말이야. 우리한테 막 강제로 뺏기나 하고 저런 놈들하고는 두 번 다시 우리가 회담 못하겠다라고 대놓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베어 장관이 그랬잖아요. 내가 갱스터? 우리 미국 갱스터? 야, 그러면 전 세계가 다 갱스터다, 야. 야, 전 세계가 다 너네들 그 비핵화하는 거 다시 비핵화하는 거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너네들한테 갱스터라는 말 듣는 거는 비핵화 하라고 그렇게 내가 조명을 했기 때문에 니네들이 나한테 갱스터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전 세계가 다 갱스터야. 그 사람들도 안 너 싫어해. 이라고 그런 반박 그 코멘트를 했죠. 그래서 일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나 일주일부터 일본의 이게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어요. 남서부 지방이면 이게 남서부는 규슈가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일본 한 2번은 가봤지만 우리 그 일본의 도쿄에 사시는 우리 애청자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미실 권님이라고 네, 우리 방송 들으면서 한번 좀 남서부 지방 맞습니다. 댓글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피해가 많은 지역이 어딘지. 그 폭우가 그 당시에는 근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천재지변이 많은 나라거든요. 지진이 이웃 많죠. 나라 입장에서 우리가 걱정이 많이 되죠. 또 일본은 사실 옛날에 그 동일본 그 지진 때 그때 굉장했지 않습니까? 그 쓰나미 봤죠. 네. 진짜 무서웠잖아요. 그럼요. 참 막 신칸센이 다 무너지고 그때 그때 그 당시에 그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인가 그때 되게 많이 죽었어요. 일본 사람들이요. 지금 피해가 많이 있는 지역이 히로시마래네요. 히로시마가 네. 히로시마가 그 남서부 지역이구나. 그 일본에. 그러니까 지금 약 100여 명이 넘는 그 사상자가 나왔고요. 네. 아직도 미확인 그 실종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근데 이 비가 7월 달에 그 히로시마 지방에 내릴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갔고 약 3배 정도가 더 많이 와갖고 이렇게 홍수가 났답니다. 이게.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또 우리 우방이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리고 어쨌든 가까운 이웃 나라고 우리가 과거에 일제 그런 시대를 떠나서 어쨌든 지금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 그런 문제를 앞두고서는 우리가 일본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일본이 이렇게 홍수를 피해서 이웃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처했을 때 우리들도 마음적으로나 그래도 빨리 일본이 이런 홍수 피해를 좀 막고 정상적인 그것도 홍수로 다 인해서 그 대피한 인구도 되게 많대요. 이게 비가 엄청 내렸나 봐요. 아주 일본이. 그래서 제가 오늘 비난민. 뭐 도시 전체가 잠긴 듯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도 거기다 또 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진짜 그런 그 천재지변에 물론 일본 국민들은 대처가 굉장히 강하대요. 그런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걸 배웠고 그래서 이제 대처를 잘 물론 하겠지만 일본 국민들은 참 마음고생이 참 심하겠습니다. 그렇죠? 지진까지도 일어나고 또 지진이라는 건 항상 일본은 그렇게 지진이라는 게 꼭 예고 없이 늘 그렇게 지진이 나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참 일본 우리도 교포들 상당히 많이 또 거기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좀 조심들 하시고
때문에 어쨌든 그 장마철에는 그런 각자들 그런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의 그 홍수 피해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0여 명이 이렇게 사상자가 난다는 거는 이건 엄청난 그 홍수거든요. 이게 말이 그렇죠. 어떻게 비가 왔다고 해서 100여 명이 사상 당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건 엄청나게 왔네요. 일본 같은 나라는 어떤 그 재난에 굉장히 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일본의 네. 그 도쿄라든가 그 일대 뭐 신주쿠라 이런 그 아주 거기에 그 일본 메트로폴리탄이잖아요. 도쿄가 빌딩 되게 많아요. 거기에 그 고층 빌딩들이 그 지진 거의 8도에도 견뎌요. 흔들거려요. 맨 꼭대기 있으면. 근데 그 흔들거리는데 왜 안 쓰러지냐면은 일본은 그 지하에다가 지진이 8도 이상의 났을 경우에 빌딩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콜라프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다 그걸 봤는데 그 기계 장치로 해갖고 어떤 그 스프링 장치, 완충 장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면 빌딩이 흘리는 게 이렇게 그래픽으로 나타나요. 그랬을 때 그 빌딩이 어느 정도 흔들고 기울려도 그대로 원상 복귀가 돼요. 그래서 일본은 도쿄 같은 경우는 지진이 나도 빌딩이 절대 안 무너집니다. 실제적으로 도쿄는 지난번에 그런 어떤 큰 강진 한 7점 몇 도를 견뎠어요. 도쿄 빌딩들은.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 도쿄의 그 무성한 빌딩들이 숲같이 이렇게 굉장히 그 메트로폴리탄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일본의 도쿄가. 그래서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의 빌딩들은 지하에다가 그런 스프링 장치, 완충 장치를 다 해놔가지고 그게 그 고착돼 있으면 빌딩이 무너진대요. 일본 그렇죠. 그 건물 공학도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람이 불어도 흔들려야 된대요. 빌딩이 그렇죠. 조금씩. 그래야 그 빌딩이 100년이고 200년이고 간답니다.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 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줘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 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우편의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Go